유언에 의해서 신탁이 설정이 되었으니 유언이 만일에 문제가 있다거나 무효가 되면 당연히 신탁도 무효가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도자산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탁과 관련돼서 유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에 의해서 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신탁으로서 유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탁 설정을 전에 계약에 의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탁 설정할 때는 계약에 의해서 신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신탁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계약이라는 것이 원래 법률 행위거든요. 네. 법률 행위는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옛날 우리 사적 자치의 원칙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법률 행위 중에 계약이 거의 다 차지를 하는데 그 법률 행위 안에 계약도 있고 단독 행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 상반되는 의사 표시가 합쳐져서 하나의 법률 행위가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단독 행위는 당사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거, 그거를 단독 행위라고 그래요. 단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유언. 채무 면제. 내가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에이, 너의 채무 면제해 줄게. 끝이잖아요. 채무 면제, 유언, 그 다음에 물건 포기, 뭐 이런 것들. 포기, 취소권 행사할 때 취소, 이런 것들은 단독 행위에 들어갑니다. 단독 행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탁을 공부하면서 유언을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언이 신탁과 결합했을 때 활용방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독 행위에 의해서 그럼 신탁이 설정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탁법 3조에 보면요. 단독 행위에 의한 신탁 설정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위탁자 선언입니다. 위탁자 선언은요,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한다고 해놓고 수탁자가 자기를 수탁자로 하는 거예요. 즉, 위탁자 이꼴 수탁자인 경우, 이 경우를 위탁자 선언이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한번 별도로 볼게요. 오늘은 유언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유언과 관련된 신탁법과 관련된 것은 첫 번째 유언 신탁이 있고요. 그럼 또 하나는 유언 대용 신탁이 있어요.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유언 신탁은 신탁 설정 행위를 신탁을 계약에 의해서 한다 그랬죠. 근데 외주고 단독 행위를 한다 그랬잖아요. 단독 행위는 유언이 있죠. 신탁 설정 행위를 유언으로 하는 걸 유언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언 신탁. 그럼 유언 대용 신탁은 뭐냐? 신탁을 생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해요. 예. 신탁 계약을 체결하던 이 신탁에는 생전에 계약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 위탁자 선언이 있죠. 요 위탁자 선언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신탁을 설정하는 거예요. 효력에 대해서는 유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도록 신탁 내용을 그렇게 정해 놓는 거죠. 그러면 유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요건 별도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유언 신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에 의해서 신탁이 설정이 되었으니 유언이 만일에 문제가 있다거나 무효가 되면 당연히 신탁도 무효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유언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자, 유언은요, 단독행위예요. 여기 봤잖아요. 단독행위이면서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는 방식이 요구되는 행위예요. 그죠? 유언을 혼자서 하니까 이미 유언하신 분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러면 그게 진의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언 성립 시기에 방식을 딱 정해놨어요. 그 중에 이제 방식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필정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정서. 즉, 자서한다는 의미죠. 자서. 그럼
자필정서라면은 필체가 그 유언자 건재한지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평소에 썼던 일기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다른 뭐 글 써놓은 게 있으면 그거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필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자필정서를 유언의 방식을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필정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글을 써야 돼요. 거기에 유언의 취지, 유언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성명, 주소, 그 다음 년월일 작성한 원월일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들어가면은 무효입니다. 주소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주소도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적어야 돼요. 근데 주소를 이렇게 서초동 내 사무실 이렇게 적으면 이거 무효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예. 주소인 경우에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만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기거하고 있던 주소지면은 된다. 그 다음에 연월일이 서기로 하든 단기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또 어떤 때는 유언자의 몇 번째 생일을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이 없는 그냥 몇 번째 생일이 아니라 그냥 나의 생일날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그 생일이 언제 생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날인을 합니다. 날인은요, 일반 자기가 사용하던 도장을 찍어도 되고, 인감도장도 괜찮고, 여기에는 도장이 없으면은 이 무인도 가능합니다. 무인도 가능하다. 이 지장이죠. 네, 지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필정서는, 유언자가 한국어를 모를 수도 있고, 잘 쓰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영어, 외국어도 가능합니다. 외국어도 가능한 자필정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요런 요건을 맞추면 이 자필정서는 유언으로 처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정정서에 의한 방식입니다. 이거는 유언자가 공정사무실을 찾아가가지고 공정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내 유언할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해주면 공정인이 직접 받아서 직접 써요.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2인 이상의 보정인이 참여해서 승인을 하고 그럼 공정인이 그 쓴 걸 다 낭독을 해요. 그리고 그런 상태 2인 보정인과 플러스 유언자가 다 보정인하고 다 해서 공정인 마찬가지예요. 기명 날인을 합니다. 물론 연월일도 적어야 되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 공정인 면전에서 공정인이 다 받아 적어가지고 두 사람의 보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읽어야 되거든요.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정정서는 외국어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한국어로만 공정정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비밀정서에 의한 방식인데요. 비밀정서의 방식은 왜 그러냐면 이 유언자가 그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안에 쉽게 말해서 봉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딱 밀봉을 해야 돼요. 음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음봉해서 바깥 봉투에 날인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건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취지가 들어가게 되면 작성자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돼요. 성명 주소.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작성하고 자기 성명과 주소를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본인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쉽게 쓰면 다른 사람 성명 주소를 적어야 돼요. 안에 있는 내용이고 바깥 봉투에다가 이 유언자의 성명, 주소, 연월일을 적습니다. 이 연월일은 작성한 날짜가 아니고 여기에도 2인의 보정이 필요하거든요. 작성을 해가지고 안에 걸 보여줄 필요는 없고 봉투가 바깥에 성명, 주소, 연월일과 날인된 거를 보정인에게 제출을 해서 보정인도 도장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보정인에게 제출한 날짜를 적어야 돼요. 봉투에는 제출일자. 보정인이 제출이 되었으면 이거를 제출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공정사무실이나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인을 받아야만이 비밀정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비밀정서인 경우에는 봉투 바깥에 유언자하고 보정인의 이름이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훼손돼서 안에 내용물을 빼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건 무효죠. 밀봉을 했는데 그게
봉한 것이 찢어져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녹음이에요. 제일 간편하죠. 이 녹음인 경우에는 보정인 1인 보정인만 있으면 됩니다. 육성으로 녹음하는 거니까. 근데 녹음한 내용에는 성명, 그죠? 주소, 유언 취지 다 들어가야죠. 그리고 오늘 녹음한 날이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까지 년, 월, 일까지 다 해서 하면 됩니다. 요게 네 가지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예요. 네 가지 방식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보충적 방법으로 구수정서에 의한 방식도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는요, 위에 네 가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면 인정 못 합니다. 위에 네 가지가 다 할 수 없는 상황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수정서.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녹음할 준비도 안 되고 해가지고서 어떤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병원에 누워 있는 상태다. 위급하다. 그럼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걸 받아 적는 거예요. 이때에도 두 사람의 보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서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가서 검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구수정서를 하는데 요즘 구수정서 거의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구수정서로 받아 적을 정도가 되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유언자가. 그러니까 녹음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충적으로 쓰는 거고, 이런 경우 있죠. 사람이 위급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문서를 작성해 와가지고서 유언자가 지금 의식이 잘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거기다가 대놓고 뭐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장은 누구 주실 거죠? 이런 식으로 말 묻는데 그 유언자가 그냥 말하기를 고개만 끄덕거리거나 눈만 깜빡거리고 할 정도, 그런 식 정도만 해가지고는 구수정서로 인정 못 받습니다.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정서인 경우에는 비밀정서를 할 때 이 안에 내용물을 넣을 때 자필정서를 써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필정서로 이걸 다 채워서 봉투에 넣어가 있었는데 이 비밀정서가 훼손됐거나 뭐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안 받았거나 그래서 무효가 된다고 치면은 자필정서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이런 5가지, 그 중에서 4가지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언신탁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 둘, 셋, 넷, 5가지 방식에 의해서 신탁을 설정하는 거예요. 즉, 아까 여기 유언 취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유언 취지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의 모든 재산은 수탁자 누구에게 수탁한다. 그리고 수탁한 이후에 수익권은 아들에게, 또 나중에 처분권은 또 딸에게, 이런 식으로 적어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언 신탁이 되는 거죠. 그 유언 신탁하려면 이 유언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이게 유효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게 아니면은 유언 신탁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잡하니까 신탁법을 가지고 와서 유언 대용 신탁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유언 대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전에 신탁 계획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유언을 한 것과 똑같은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언 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또 수익자 연속 신탁까지 같이 해서 한번 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